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홍해걸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금요일 금요일 밤마다 밤마다 여러분께 여러분께 인사 인사 올리고 올리고 있죠. 있죠. 오늘은 오늘은 지난번 지난번 예고 예고 드린 드린 대로 대로 서울이나 서울이나 제주가 제주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멀리 멀리 강원도 강원도 삼척에 삼척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바로 바로 뒤가 이제 뒤가 이제 동해 동해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맹반 맹방해수욕장이라고 하고요. 해수욕장이고요. 인근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작은 작은 리조트에 리조트에 여러분께 여러분께 방을 하나 방을 하나 빌려서 빌려서 카메라 카메라 앞에서 앞에서 방송을 방송을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이는지 좀 보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어, 다소 다소 배경이나 배경이나 여건이 여건이 미흡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너그럽게 이해해 이해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 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내일 아침에 아침에 그 그 자전거 자전거 대회가 대회가 있어서 있어서 오늘 오늘 여기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삼척 삼척 그란본도라고 그란본도라고 하고요. 하고요. 이 이 대회는 대회는 동해 동해 바닷가를 바닷가를 지나가는 지나가는 그런 그런 즐거움을 즐거움을 줍니다. 줍니다.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멋있죠? 멋있죠? 동해안 바닷가를 자전거로 쭉 갔다가 이제 내륙 산악지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어, 제가 지난 두 번은 전기 자전거로 갔잖아요. 그런데 내일 대회는 생애 최초로 전기가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로드라고 하는 자전거로 도전을 합니다. 뭐, 그, 저는 메디오 펀도라고 좀 쉬운 대회를 가거든요. 전기가 아니고 또 여기 여삼제라고 굉장히 그 다른 어필이 있어서 어렵긴 합니다만은 제가 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난히 완주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 막 좋아하는 거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글쎄요. 여기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그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나와 봤는데요. 글쎄요. 그 도로가 참 잘 닦여 있더라고요. 강남에서 우리가 올림픽 도로로 갔다 갔나? 아닌가? 그 뒤로 빠졌지. 그 강남으로 해서 그 광주 원주 고속도로인가? 뭐 그게 새로 뚫렸더라고요. 저는 처음 가본 길인데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도 안 밀리고 쭉쭉 빠져 갖고 어 옛날에 그 영동 고속도로로 갈아타고 강릉 갔다가 동해 갔다가 삼척에 왔습니다. 한 3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어 근데 올 때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시절 그 군의관으로 처음 복무한 곳이 바로 이 삼척 위에 있는 동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군 제1 함대가 있거든요. 91 년도인가요. 여기에서 제가 군의관으로 전주함이라고 하는 구축함을 탔습니다. 그래서 총각 시절 여러 가지 그 낭만이나 에피소드가 많았던 기억이 나고 근데 아무튼 세월이 금방 흐르네요. 36년 전 일이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타까웠던 거는 글쎄요. 그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그 왠지 모르게 물론 휴가철은 아닙니다마는 좀 뭔가 매장마다 좀 훌빈하고 음 사람도 좀 적어 보이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왜 카보 로딩이라고 그 힘을 많이 쓰는 대회 전날에는 일부러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몸 안에 글리코겐을 쌓아 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단 거를 좀 많이 샀어요. 군밤도 사고 뭐 추러스인가 하는 것도 사고 또 뭐 샀지? 아무튼 그 호두 과자도 사고 그리고 커피도 일부러 이제 가장 단 거 그래 갖고 잔뜩 샀는데 이 근데 아무튼 그 스트레스인가는 원래 제가 안 좋아하는 건데 거기 그 청년 창업 매장 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그래 가지고 좀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거기 샀습니다. 샀는데 가격도 얼마 안 해. 몇천 원인데
하도 그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 뭐 또 새로 뭐 재료를 꺼내서 만든다고 15 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 분인가 기다렸다가 아무튼 샀습니다. 그리고 쭉 돌아서 여기 리조트도 여기도 객실이 한 100 개는 넘지. 근데도 와 그 별로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삼척 시내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도 뭐 길거리에도 사람도 없고 매장도 훌빈하고 아우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는 서울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어떻게 보면 좀 놀려고 온 건데 아 정말 '지방 경제가 너무 어렵구나.' 특히 지난번에 어딥니까? 그 내장산 정읍에 갔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와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 갖고 매니저하고 같이 뭐 "여기 유명하다는 어디야?" 어디 저녁 우리가 뭐 먹었지? 칼국수가 아니고 초당 그 두부 짬뽕인가? 거기 갔는데 거기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저녁 때 갔는데 손님이 딱 한 명밖에 안 계시고 그래 갖고 저희 둘이 가서 일부러 한 사람이 두 그릇씩 우리가 네 끼를 시켰어. 근데 맛있더라고. 그래 갖고 네 끼를 그냥 그릇을 싹싹 다 비웠고 그 가게 사장님도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이거는 뭔가 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한쪽에는 뭐 주가가 오르고 뭐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뭐 엄청난 억대의 돈을 받는다고 난리인데 많은 인구들 또 많은 지역이 와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걸 제가 많이 체감합니다. 댓글에 보면은 이제 꺼벅 님이 그런 얘기해요. "기부 얼마 하네."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자화자찬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약간 저를 좀 혼내는 비꼬는 말씀이신데 너무 그렇게 좀 미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특히 제가 인제 기부를 뭐 얼마를 했다 뭐 비온 뒤 얼마에 저희가 자비를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자랑으로 비춰진 것 같네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자기 방어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홍쇼 같은 거 이렇게 뭐 하거나 뭐 제주에서 할 때도 있고 앞으로 저는 또 자전거 대회 자주 가니까 지방에서 할 때도 있는데 "아이 뭐 너는 사정이 편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한간소리 한다.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데." 뭐 이런 비난을 저는 늘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와중에도 제가 최소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 좀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약간의 변호적인 성격이지 뭘 제가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즘은 너무 예민해서 안 그래도 뭐 집사람이 또 저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오늘 라이브에서 "절대로 좀 자극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금 굉장히 다들 예민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해다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한국 사회를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무튼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경제 온기가 빨리 좀 고루 퍼져야 할 텐데 근데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해 줘야 돼요. 좀 얄미워도 좀 배가 아파도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달러를 벌고 그들이 논문을 쓰고 그들이 필수 진료를 하는데 전문가잖아요. 그 혜택을 국민들이 보는 게 맞으니까 그건 그것들 인정을 해 주되 다만 이제 국내에서 가진 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들이 어 좀 자기 돈을 쓸 수 있게 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징벌
공익적인 관점에서 혼내준다는 느낌으로 자본가들을 좀 대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돈이 그냥 꽁꽁 얼어붙어요. 지금 환율도 수상하고 외국인들 주식이 100조 빠진 거 아시죠? 네. 그걸 개미가 다 지금 바치고 있거든요. 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국민연금 뭐 굉장히 용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경제 논리로 좀 풀어가야지 정치적으로 누굴 혼내서 뭘 많이 걷어서 해결한다 이거 그냥 진짜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아. 자 인사드려야죠. 홍영희 님이 가장 먼저 오셨어요. 어 당뇨약 복용 중인데 빈뇨가 있어요. 네. 당뇨약이 다양한데 그중에 어떤 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작용이 올 수 있고요. 약을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네. 고혈압 약도 그렇고 콜레스테롤 약도 그럴 때는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많으니까요. 자 이로우 님은 남편분이 기억력이 떨어져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 잘 못하고 오전에 먹은 거 점심에 기억을 못한다. 이게 죄송한데 여기 약간 좀 치매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이때는 빨리 몇 가지 공인된 좋은 치료제가 있으니까 가까운 정신과를 찾아서 약을 처방을 받으세요. 정말 좋아집니다. 정말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치매 진단을 받고 뭐 붙이는 것도 하고 먹는 약도 먹고 드신 지 한 10년 다 돼 가는데 뭐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뉴스 보고도 대화 잘하시고 문제가 없어요. 의학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오늘도 뭐 다른 의학적인 발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진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치매도 특히 이렇게 초기에는 약을 먹는 게 정답이다. 네. 박혜수 님도 오셨고 푸른보석 JHJ 님 네. 에스터 TV 오늘 보셨구나. 푸른보석 님. 오늘 또 하나 올라간 거 있죠. 김영애 님 윤희 님도 오셨고 안인추 님이 집사람 회사 제품은 이제 그 몰이 있잖아요. 에스터 포뮬라라고 이렇게 인터넷 몰이 있습니다. 앱도 있고요. 현선이 님, 리추엉 님 오랜만에 뵙네요. 서하황 님, 프린세스 줄리 님도 오셨어요. 음 신랑꿍이 님, 제이 맑은물, 초록별 님, 비타민 B2, 클레어 님, 음 해피 님, 주 님도 오셨고 푸른 보석 아까 말씀드렸죠. 베리다의 사랑만이 오영도, 이재선, 이롬 님, 비포 더 레인 애프터 더 레인이 아니고 비포 더 레인. 네. 달샘이, 라이더 전 님, 많이 울린다 그러는데 괜찮지. 네. 저달 님, 어 U3182 님, 은복박, 사랑만이, 어 김래경. 네 소리가 쪼끔 부실한 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 스튜디오가 아니고 리조트 객실을 빌려서 하거든요. 어 NCJ 님도 오셨고 이재선 님도 어 프리지아, 저달, 모란꽃, 유주. 네. 이제 소리가 좋아졌다고 말씀 주시네요. 클라라 님이 "공복 혈당 100이 넘었다." 예 쪼끔 넘은 건 음식으로 통제가 얼마든지 과일을 쪼끔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도 요즘 또 보면 너무 또 과일을 또 막 마녀 사냥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또 누구야 이승훈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밀가루보다 과일이 안 좋다." 근데 그거는 또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가루야말로 인간이 가공한 탄수화물이고 밀가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일이 그렇게 해로울까? 저는 모르겠어요. 당뇨 환자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 나쁘지만 과일 자체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니고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여러 색소 성분이 많잖아요. 과일 먹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떤 작은 관점 하나를 침소봉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팬시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가루보다 과일이 해롭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과일 좀 드셔도 돼요. 네. 해랑 달과 꽃 백연화 님, 나무 한 그루 님 처음 뵙습니다. 베제크 님도 오셨고 게이코 하나모리 어 OLO 오브 브레더 네 클린업 이롬 님, 최효숙, 현자강 철쭉 봄나들이, 박현춘, 석예숙, 조윤주, 리리유 네. 성명자, 박선희, 나무 한 그루 님. 어라? 나무 한 그루 님도 심청에 와 계십니까요? 아 내장산에도 오셨구나. 그랬나요? 그럼 내일 어떻게 좀 뵙시다. 예 내일 인사 올리죠 뭐. 저는 내일 하얀색 그 저치 입고 가거든요. 내일 이제 저는 처음으로 로드를 타는데 아무튼 그 형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NCJ 님 구리 쪽 자주 가죠 제가. 네. 여신 강림, 아델라이드 님, 말리양 님, 네 김배현, 송아지 님, 어 대화킹 꺼벅 님은 가끔씩 술 취해서 들어온다고요? 아까 보니까 카드 치러 가신다 그러던데.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 아유 참 이 정말 이 이제 익숙한 성함들이 참 반갑네요. 서대장 네 아쿠아블루, 정주선, 나유경 네 유주님 아까 인사드렸죠. 유무연 님도 마마마마 그래요. ISC 님 네 뭐 크게 속상하진 않고요. 네 석김 네 정치적으로 최효리 님 처음 뵙는 분들 많네요. 한나정 님 유제이한이 님, 화지정맥. 화지정맥이 아무튼 비급여인데 좀 너무 비싸 사실은. 이 실손해 갖고 근데 이거 참 비급여라.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음 음. 녹틸루카 AST55 괜찮은데 크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메리골드 큐님. 어깨가 불편하다. 어깨 제일 유명한데 그 박진영 선생님 있잖아요. 그 강남의 그 서울대제 선배인데 어깨라면 뭐 그분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박진영 선생님이라고 정형외과 병원 이름이 뭐더라 한번 쳐 보세요 박진영이라고. 만일 인제 서울 서쪽이면은 거기 무슨 병원이지? 그 영등포에 있는 그 병원에 그 그분도 그분도 어깨 전문가인데 아무튼 비욘디 어깨하면 자주 나오는 두 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린세스 줄리 님 과일 많이 드세요. 비싸서 못 먹지 뭐. 예. 뭐 너무 혈당이 높고 그런 분만 아니라면. 오케이. 그래요. 카오스 님도. 네. 이승훈 교수님은 지금 이제 꼭 저를 지목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네. 자 데이군 님 오랜만에 인사 올린다고요? 반갑습니다. 마요르카 김정혜 님 네 슝 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당연히 잘못된 거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진 님 감사하고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뭐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을 뭐 지지하는 거나 뭐 비판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만 할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지지하는 분이 돼서 아주 기분이 좋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떨어져서 속상하고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다 그런데 뭐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실제로 이번 투표도 보면은 뭐 1% 2% 차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른쪽 왼쪽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쩔 땐 일로 갔다 어쩔 땐 일로 갔다 뭐 이렇고 팽팽한 거니까 뭐 1% 차이로 이겼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차지한다.' 이거 오만한 거죠. 네. 나머지 49%도 배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또 다음에 잘하면 또 이길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오늘은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걸 제가 뭐 정치 평론가도 아닌데 근데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오늘 좀 우리 홍쇼에서만이라도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전에 인제 늘 말씀드리는 대로 뭡니까 또 일 주일 동안 있었던 거 짚어 봐야죠. 어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띄워 줄까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딱 띄우잖아요. 그럼 그거는 바로 뜹니까? 방송에서 바로. 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떠? 네. 근데 나만 못 보고 있는 건가요? 딜레이 한 10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바로 뜬 건가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주시면 바로 뜹니다. 그리고 여기만 안 나오는 거라 네. 이거지? 어. 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창피해 죽겠네. 첫 번째 슬라이드가요.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핸드폰 뒤지다가 옛날 거 찾았다고 반갑다고 보내준 사진입니다. 좀 낯뜨겁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94 년도에 제가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하와이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게 홈쇼가 좀 제 개인적인 약간 팬 서비스 같은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진 올리는 거. 네. 어 뒤에 제가 이렇게 집사람을 딱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아우 왜 이렇게 말랐나. 그때 제가요 몸무게가 67 킬로였어요. 182에. 쩍 말라 갖고 보십시오. 피골이 상접하고. 지금 제가 82 킬로인데 자전거 탄다고 2 킬로 뺐거든요. 지금 딱 80 입니다. 저 때 저렇게 말랐고 근데 우리 집사람 참 소녀소녀해. 저 때도 보면 옷이 참 귀엽게 잘 어울리고 어 그래서 저 사진을 보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보고 웃으라고 하나 올려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오늘 뉴스 보니까 젠슨 황이 또 오셨더라고. 이분은 우리나라 참 좋아해. 지난번에 깐부해 갖고 뭐 이재용하고 누굽니까? 저 정의선 하고 또 누구지? 그렇게 만났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LG의 구광모, 최태원 누굽니까? 네이버의 이혜진 기라성 같은 기업인들하고 홍대를 가셨대 이분들이. 그래 갖고 어디 고깃집 고기구이집에 갔는데 구경하느라고 뉴스 보니까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참 어쨌거나 이게 제가 인제 드리는 이유는 그 지금 이 사진이 뜬 거 맞니? 네, 떠 있습니다. 음. 저는 이런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이렇게 좀 미국처럼 좀 국민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옛날처럼 구중궁궐에 엠하고 무슨 왕이야 이렇게 그렇게 있지 말고요. 이렇게 좀 가끔씩 소탈한 모습도 보여주고 어쨌거나 이분들은 다 창업자도 있지만은 3 세, 4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좀 고마운 것도 있지요. 태어나서 보니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소탈한 모습 보여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젠슨 왕은 항상 가죽 점퍼 입고
뭐 다니면서 뭐 포장마차 음식도 막 대만에 가서 보니까 먹고 막 그러대요. 이래야 됩니다. 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이제는 재벌들도 이제는 기업인들도 이제 당당하게 열심히 하시고 대접을 받으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런 모습 좋다." 다만 이제 제가 요걸 꺼낸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막내 구광모가 구웠다." 진짜 재벌이 고기 구운 것 같고 이게 화제가 되네. 재벌은 뭐 고기 구우면 안 됩니까? 뭐 자기들은 뭐 똑같은 사람이지. 그 뭡니까? 이제 제가 이거 드린 얘기는 이게 여러분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젠슨 왕이 이 사람이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 왔겠어요? 뭐 본인도 얘기했대요. 오늘 페이컨과 게이머 만나면서 오늘날의 엔비디아는 한국의 게임 때문에 어 탄생한 회사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 게임의 그 지포스인가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데가 여기였어요. 처음에는 납품업자고 용산에 와서 자기 거 팔아 달라고 막 뭐 빌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가 됐잖아. 인공지능 터지면서 이 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온 거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국이 배제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제조업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없어요. 일본 우리가 이미 제꼈고 대만이 파운드리라는 그 TSMC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것 말고 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태양광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메모리는 당연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역량을 갖춘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젠슨 왕이 이제 이게 폼잡으러 온 건 아니고 우리하고 잘 보여서 같이 윈윈하자 온 거예요. 우리가 참 대견한 겁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 기업 가치를 지닌 전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 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젠슨 황이 이렇게 찾아온 거 보면 얘들도 우리와의 협력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세요. 코리아 대단한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지금. 여기에서 정말 그 첨단의 경제로 그냥 불과하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수의 많은 분들이 힘들다.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할까?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고 그게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백억 님이 또 집사람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띄운 이유 아시죠? 이 지금 모두가 어렵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너무 비관하지 말자. 한국의 기업 경쟁력은 전 세계 탑 클래스다. 특히 유럽에 비하면 우리는 뭐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좀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이 인프라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뭐 제조업은 당연하고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런데 인제 가끔 지난주에 제가 요걸 보고 참 마음이 상했어요. 인제 어 그 "삼성전자에 다니는 분이야."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재직 증명서인가 다닌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여기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진짜 삼성에 다니는 분이 맞는데 이 인간이 뭐라고 썼냐면 익명이랍시고 "초중고에 공부 안 시켜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학창 시절에 놀고 먹고 하다가 공고 나와서 고3 때 메모리 입사 후 현재 CL3 8년 차 성과금만 6 억인데 말이 됐으려나?" 자 질문 받는다. 아이 참 이런 글을 올릴 때입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늘 같은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 이런 경우는 이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력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뭐 직원들도 뭐 회사가 잘 나가니까 당연히 이익을 좀 쉐어해야죠. 그건 맞는 말인데 이것도 이바지 한 것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데 그 몇만 명 직원의 그 레벨이 다 다르고 대개는 그냥 범용 능력이나 범용 지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런 분들에게 6 억씩 쏘는 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더 많이 보상받아야 할 초일류 엘리트 직원들은 속상해서 다른 회사로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거고 특히 이 사람은 아주 인격적으로도 참 나쁜 놈이다. 어? 지가 이런 걸로 이 시기에 염장지를 일입니까 지금 참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요런 경우는 자기가 그 노력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은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이분도 그 유명한 경제 그 인플루언서인데 이것도 참 이거는 그냥 실화죠. 본인이 증권사에 있을 때 최악의 상속을 하나 또 소개를 한 거예요. 뭐냐면 중년 부부가 침통하게 찾아왔다. 재산이 200 억인데 1년 전에 두 아들에게 50 억씩 증여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뒤에 둘째 아들이 골수한 판정을 받았고 시한부 7 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대기업에 다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는 임신 3 개월인데 경사 중에 터진 비보라 슬픔이 너무 컸다. 그런데 5 개월 뒤 산딸이 한 달 남은 며느리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시부모를. "오빠가 죽기 전에 아기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래 갖고 제왕절개로 좀 일찍 낳겠다는 거지. 이 자기 남편이 쪼금이라도 살아 있을 때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대견하잖아요. 그래 갖고 시부모는 눈물이 났다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구나.' 그래 갖고 인제 "좀 일찍 낳아라. 그리고 너는 내가 딸처럼 아껴 주겠다."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아기 낳고 남편은 일 주일 뒤 죽었고 아들은. 며느리는 그다음부터 잠적, 연락을 감췄다. 자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출산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와 출산 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이 상속이 또 달라진다네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게 되면 엄마가 권리가 그냥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애기한테 다 간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남편의 재산이 시부모한테 전혀 안 가고 배우자하고 태어난 아들에게 싹 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낳았다가 태아로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렇게 안 된대요. 나 참 저도 이거 처음 알았네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심지어는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시부모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시부모 재산도, 남은 재산도 아들이 죽었으니까 며느리와 손주가 싹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로 있지 않고 무조건 빨리 낳았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진짜 이거 살 떨리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세상이 비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남편 재산 그리고 시부모 재산 두 개를 합법적으로 갖기 위해서 아기를 예정 딸보다 훨씬 일찍 제왕절개로 낳았다. 참, 참 그렇습니다. 넘어가야겠다.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세상에 있었던 일을 이제 나누자는 거예요. 네. 자 요것도 지금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일본의 도쿄대 의대 하면 뭐 최고 명문 대학인데 여기에 지금 이 교수가, 이 사람이 그 꽤 유명한 교수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른바 그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야. 피부과 교수래요. 근데 그 업체로부터 참 20억 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받아 갖고 이걸로 긴자에 가면 유명한 룸사롱 이런 데서 돈을 다 날렸대요.
이 사람 그리고 잘리고 그래 갖고 인제 총장이 막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어 그 얘기를 지금 해 드리는 겁니다. 어 요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유명 대학 교수 가운데 좀 건전한 의도로 본인이 연구한 것을 이제 뭐 벤처를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뭐 그건 좋아요. 뭐 동기부여를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서울대 의대 교수다, 뭐 유명대 교수다라는 큰 후광을 등에 업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각종 연구비 명목으로 뭘 받아 갖고 이렇게 그 연구비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국가의 돈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걸로 자기 개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주식을 뻥튀기 해서 돈을 벌거나 이게 여러분 좀 요즘 보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짜 그래요. 요즘은 대학 교수들이요 벤처 안 하면은 바보라 그래요. 특히 의과대학 교수는. 아 너도 나도 어쨌거나 다 요즘은 돈이 중요하니까. 뭐 분야마다 뭘 한다고 난리인데 좀 정말로 사업성이 있고 뭐 다른 주주들이 돈을 내놔도 크게 사기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원래 걸로 돌려주고요. 그 아까 교수 사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도쿄 의대와 같은 일이 없느냐. 맞습니다. 저는 참 많을 거고 앞으로 뭐 이런저런 비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의과대 교수 가운데 유난히 이렇게 뭐 의과대 교수뿐 아니고 뭐 유명 대학 교수 가운데 유난히 TV나 언론에 많이 나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각종 무슨 뭐라 그러나 아무튼 그 사회나 정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임을 만들고 뭘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요. 다 뒤로 뭐가 꿍꿍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뒤로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뭐 어떻게 하면 뭐 고위직으로 추천을 받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 저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 좀 조갑재 씨가 그 얘기했죠. "한국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직업이 대학 교수다." 소문 있는 대로 잡고 공짜는 있는 대로 밝히면서 속으로 아주 곪은 그런 직업이 대학 교수다. 물론 이제 선량한 좋은 분도 많지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런 사례가 좀 걱정스럽다. 두고 보십시오. 계속 나올 겁니다. 유난히 막 얼굴 많이 내밀려고 애쓰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박사님 쪽에 입원실 남녀 구분. 아 있었니? 예. 아 그렇구나. 입원실 남녀 구분이 어디 있었니? 아 이거 내 거 왜 잘못됐네. 예. 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난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일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입원실?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해. 왜냐하면 이제 병원들이 사정이 어렵고 건보 재정은 열악하니까 비워두는 병상이 있을 때 성별이 다르더라도 꽉꽉 채워 넣어서 돌리겠다 뭐 이건데 근데 아무리 경우가 그래도 이거 지금 사람들한테 욕만 잔뜩 얻어먹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서 다 입원실이라는 게 대개는 뭔가 이렇게 수술받은 환자들이 많잖아요. 과를 막론하고. 그럼 뭐 꿰매고 드레싱하려면 열고 또 대소변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 환자가 뭐 부직부직하는 소리 나고 냄새 나고 옷을 부스럭부스럭하고 커튼 또 치는데 옆으로 뭐가 보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 솔직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고민을 하시지 말고 저 현실적인 정책을 좀 내놓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산부인과처럼 아기 낳으려는 산부인과 의사가 태부족인데 다인실만 고집하는 옛날 법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의사들 처벌하고 뭐 감옥에 넣고 이러니까 필수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다인실을 고집해? 사람들은 1-2 인실을 원하는데 환자들이. 그러면 제도가 그걸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이 환자도 원하고 그럼 2 인실 1 인실로 많이 만들어야지 왜 나라에서 병상의 절반은 5 인실 이상으로 해? 그런 해묵은 걸로 왜 처벌하냐고요. 그런 거는 없애라고요, 그런 거는. 아이고 이 흥분하면 안 된다.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볼까? 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프랑스가 외신 보셨죠? 그 챔피언스 리그라고 유럽은 축구에 환장하는 나라니까 제일 큰 대회입니다, 유럽에서 하는. 클럽 대항전이죠. 여기서 이제 파리 그 생제르맹인가 뭐 여기가 인제 극적으로 우승을 한 거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긴 해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와 이게 무슨 전쟁 난 것 같아. 몇만 명이 떼로 기어 나와 갖고 그냥 축하만 하면 되지. 갑자기 얘네들이 폭도로 돌변해 갖고 유리창을 깨요. 자동차를 부수고 불을 지르고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을 때리고 이게 전쟁 난 것 같잖아요. 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요. 옛날에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할 때만 해도 한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지단이 우승할 때가 98 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나름 최소한의 질서가 있었는데 한 20년 사이에 박살이 난 거예요 나라가. 여기 사람들은 그냥 일단 두드려 부숴. 데모한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폭동이에요 폭동. 우리가 알던 프랑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프랑스를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뭐 많이들 칭찬하는데 그게 변질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 부분 원칙을 중시하지 않고 속된 말로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특히 그 외국인들을 많이 수용을 한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동 주동자의 거의 대부분이 그 저쪽 저 아프리카나 뭐 아랍에서 온 이슬람 난민들이에요. 난민들을 이제 사회의 하층 노동을 위해서 또 인도적인 이유로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게 적절한 수준을 넘은 거예요. 제가 유럽이 다 그래요 지금.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 갖고 지금 메르켈이 옛날에는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존경받는 정치인 뭐 독일에. 지금은 욕을 엄청 얻어먹어요. 왜? 항상 입 바른 얘기만 했다. 그가 퇴임하고 나고 지금 독일이 경제가 폭망이거든요. 러시아하고 친해져 갖고 뭡니까? 그 뭐 가스를 그냥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지금 그냥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서 경제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난민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받아 갖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입 바른 얘기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숭고하고 뭐 "이래야 합니다." 자기부터 실천하라 그래. 자기부터. 제가 여기 작은 홍쇼를 진행합니다만 저 입 바른 얘기 좀 하죠. 근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홍쇼를 하는 동안은 남에게 비난받을 일은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 당연히 법을 지키고 뭐 일절 안 하고 몸조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라도 쪼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뭐 그게 가식적이라도 노력해요 애써. 자기가 실천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적인 주장을 하려면. 근데 지금 유럽도 그동안에 너무 겉멋이 든 거야. 그래 갖고 지금은 뭐 한 달씩 휴가 가고 뭐 "아 나 몰라. 복지는 즐겨야 돼. 돈은 니네가 알아서 해." 지금 나라의 빚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는데 프랑스가 지금 거지꼴이 났어요. 오죽하면 지금 저 루브르 박물관의 관람료가 뭐 얼마래더라. 돈이 없으니까 그냥 관광객들한테도 뭐 몇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히 사회의 지도자분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또 학교의 스승님들은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입 바른 얘기만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봉사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내줘. 그건 좋은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현실적인 능력이나 환경을 만들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돈으로 해." 자기 돈은 안 내거든. "네 돈으로 해."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유럽은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국민들은 노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힘든 일을 하기 싫고 힘든 일은 저 아시아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한국, 대만, 뭐 일본, 중국이 다 하지. 그 사람들 뭐 관광하고 뭐 농업하고 좀 비아냥거려 죄송한데 제조업이 뭐 쓸만한 게 있습니까? 산업 경쟁력이. 제가 보기 그렇다. 그래서 좀 프랑스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외국인을 다문화가 좋기는 한데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온 거예요. 나의 자산은 상위 몇 프로인가? 이게 이제 자산이라는 게 모든 재산에서 빚을 뺀 거예요. 집까지 포함해서 은행 예금, 주식 다 포함해서 빚을 뺀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아니고 가구당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저 상보 씨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냐? 한번 봐봐. 응? 이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딱 중위값이 50%가 2억 3,800만 원이에요. 빚 다 빼고 집하고 주식하고 예금하고 그게 한 가구, 나의 가족 2억 3,800만 원이면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2억 3,800만 원을 가진 분이 '아 나는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중간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SNS 때문에 '적어도 몇 억은 돼야지 뭐.' 이런 풍조가 남발하는데 제가 홈쇼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그건 아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그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0억 5천만 원이 있으면 딱 10% 예요 상위. 그러니까 10억을 우습게 하는 분이 있는데 10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대한민국 10명 가운데 1 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네.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했나요? 자, 이제 의학 얘기 좀 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나온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홍쇼가 그래도 의학 채널이니까 뭐 BBC의 보도이기도 하고 BBC뿐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언론에 다 나왔던 아주 중요한 소식이죠. 아스코라고요.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뭐 몇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고의 암학자들이 유명한 학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그 이게 발표됐다는 얘기죠. 지금 BBC에 나온. 이게 매일 먹는 알약이에요, 알약. 알약일 뿐입니다. 누가 먹냐? 췌장암 환자들을 치료한 약이에요. 주사도 아니고 알약인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다라손라십이에요. 다라손라십. 끝이 이제 씹으로 끝나는 건 이게 항체라는 얘기입니다. 항체 신약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전이성 췌장암이죠. 췌장암 자체도 뭐 어려운데 이미 딴 데로 전이가 돼서 뭐 백약이 무효다. 뭐 한마디로 손을 못 쓰는 그런 환자들에게 그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이 제약회사는 이름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유명 벤처죠. 근데 만든 회사인데 요 항체 신약을 만든 표적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췌장암에 라스라고 하는 단백질 껍질이 표적이 있는데 요거를 딱
붙도록 미사일처럼 달라붙게 만드는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 끝에다가 이제 그 약물을 단 거예요. 그래 갖고 그게 암세판에 들어가서 폭탄처럼 터트리는 뭐 이제 ADC라 그러죠. 안티전 뭐 드러그 컨주게이트. 요새는 ADC가 아주 그 항암 시장의 가장 그 첨단 치료인데 이걸 했더니 놀랍게도 생존 기간을 2배 늘렸다.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냥 증세가 없거나 뭐 덩어리를 줄였다를 떠나서 살아있는 기간을 2배로 늘린 거예요. 물론 이거 뭐 2배 늘려도 죽긴 죽었지만 어쨌거나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시카고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요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연구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암학자들이. 그만큼 센세이셔널한 신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렸냐.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어 췌장암을 앓고 계신 분들 희망을 좀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런 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들러붙고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암세포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췌장암이라도 암세포를 뜯어 갖고 껍질을 보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뭐 껍질이 이렇게 발현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RA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췌장암의 한 90% 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아주 특이하게 나오는 껍질인데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 갖고 이제 어떤 단백질이 타겟이 되면 그것을 바로 들러붙을 수 있는 항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항체를 만들어서 실어나를 약을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날이 갈수록 계속 발전하니까요. 어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정말로. 지금 그 여기 김태형이라는 분도 아주 저명한 암학자인데 이분이 그 얘기하잖아요, 맨 끝에.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암에 걸려도 치료가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공지능 나오고 뭐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면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 지금 현재 나온 컴퓨터하고 달리 경우의 수가 의미가 없는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그냥 뭐 몇 조 배나 빨리 연산을 해내니까 모든 신약들의 경우의 수를 다 예측을 해내니까 그러면 정말 놀라운 시대가 저는 올 걸로 확신합니다.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참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참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래. 그죠? 옛날보다도.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건 췌장암인데 며칠 전에 또 어떤 암이 나왔냐면요. 난소암도 이게 치료가 어려운데 난소암도 치료가 어려운데 황유진 님이 뇌수막종 어머니가 어렵네요. 저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안 하는 게. 예. 85 세가 너무 고령인데요. 어 다른 증세를 좀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뇌수막종 자체가 크기는 좀 큽니다마는 그게 그 악성은 아니거든요. 양성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좀 왜냐면 워낙 고령이니까 수술해서 얻는 이익이.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 논문이? 이거는 어 어떤 그 제약회사인데 이 제약회사 이름이 이게 이 제약회사는 좀 이름이 알려진 제약회사 에브비인가? 에브비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이에요. 이게 이제 엘라히어라는 약인데 이거는 난소암에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항암제 듣지 않아서 재발했던 난소암들 이제 대책이 없었는데 이 엘라히어라는 걸 썼더니 절반 가까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암덩어리가 확 줄어들고 증상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적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 그래서 난소암에 걸린 분들도 희망을 가져라. 이 엘라히어라는 신약이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아까 말한 췌장암 약도 그렇고 아마 미국 FDA에서 승인은 아마 내년쯤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신속 승인 제도로 빠르면 내후년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또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가운데 가장 극악 무도하다는 게 교모세포종인데, 그게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는 특이한 뇌종양이죠. 요게 모든 암 가운데서도 가장 예후가 안 좋아. 워낙 빨리 자라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대표적으로 이걸로 죽은 분이 그 LG그룹의 그 회장님이죠. 구본무 회장님. 안타까워. 굉장히 그 멋진 신사분인데 아주 이른 나이에 이 뇌종양, 이 지금 얘기한 교모세포종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 구자경 회장이 살아 계셨는데도. 비극적이죠. 근데 이것도 백약이 무효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임에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표적 항암제가 아니고 파티 치료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유전자 엔지니어링, 유전 공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 환자의 백혈을 뽑아 갖고 잘 훈련을 시켜 갖고 다시 넣어 주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이 교모세포종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또 60% 가까이 이 덩어리가 확 줄어드는 걸 관찰했다. 이래 갖고 이게 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극악의 암이라고 하는 교모세포종, 뇌종양, 그리고 난치성 재발한 난소암, 그다음에 전이된 췌장암, 이게 옛날에는 손도 못 쓰는 속수무책의 암인데, 이 세 가지가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홍쇼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 참으세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말고 교통사고 조심하고, 그러면 10년, 20년마다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첨단 치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요게 이제 그 아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영국에 한 소년이 뭐 10 대야 남자애가 지나가다가 어떤 이슬람 그 이슬람 칼에 찔려 갖고 이렇게 막 죽어가는데, 경찰이 오니까 이 범인이 뭐라 그랬냐면 "얘가 나한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해서 내가 뭐 했다." 이러니까 이제 경찰이 거꾸로 이 찌른 애는 풀어 주고, 얘 칼에 찔려서 신음하는 애를 뭐 이렇게 신문을 하다 얘가 인제 막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영국이. 이게 뭐냐면 이게 역차별이다. 이게 흑인이 죽으면 인종차별이고 백인이 죽으면 이게 뭐 "네가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죽을 만했네." 뭐 이게 지금 유럽이 그렇다는데요. 그래 갖고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자, 저는 뭐 인종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98 년도만 해도 파리가 이게 월드컵 우승할 때만 해도 이랬는데, 지금 이게 한 28년 사이에 이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 나라가 이겼는데 왜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쳐가고 유리창을 깨고, 그 뭘로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 스웨덴에서는 16세 옆에 있는 여학생을 마찬가지야. 어떤 난민이 오른쪽 사람이 7분 동안 성폭행을 했는데 범행 지속 시간이 10 분이 안 됐기 때문에 추방을 기각한다. 스웨덴의 법이 또 10분 기준이 있나 봐요. 나 저 어이가 없어 갖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뭐냐면 인종차별하고 뭐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다 같이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선의를 갖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종교나 다른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섞이다 보면 그 사회가 감내하기 힘든 부작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서구 사회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점에서는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참 어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인가 거기는 뭐 옛날에 무슨 뭐 총으로 몇십 명을 쏘아 죽인 그 악마 같은 놈 있잖아요. 하이 히틀러 하던 애 남자애. 총으로 걔가 몇 명을 죽였지 뭐 거의 100명 가까이 쏘아 죽였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걔 교도소에서 지금까지 피둥피둥 살고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뭐래더라? 뭐 노트북을 뭐 제공을 안 해서 "내가 사는 게 삶의 질이 힘들다." 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대요. 그게 올바른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야말로 인제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 PC예요. political 그죠? 정치적 올바름.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 북구가 그러고 싶다는데 그래서 지금 스웨덴도 지금 엉망이라는데요, 지금 사회가. 옛날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이 아니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외신에 나온 하나 의학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그 심장 CT라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이걸 찍으면 관상동맥에 칼슘이 얼마나 침착했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지수라 그래요. 인덱스가 0 에서 1000 까지.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아요. 칼슘이 많이 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확실히 그 심장마비로 쓰러질 확률이 높다. 그래 갖고 조심하라. 그래서 인제 이 글의 주장은 그 스타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이 칼슘 인덱스 지표로 "신정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당연히 많이 먹어야 되고 낮으면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뭐 일리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CT를 찍어야 되니까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이거를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찍으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찍어 봤는데 어 한번 찍어 보고 그동안 안 했는데요. 요게 또 있었구나. 최경영이라는 분의 이걸 또 내가 빼먹었네. 이게 이분도 인제 유명한 저널리스트죠. 근데 이분 얘기 맞는 말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지방 선거는 축소하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지금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거로 뽑는 게 옳으냐. 그 지역의 일부 토호 세력들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오히려 방역 단체나 기초 말고 말이죠. 어 "거기서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 그 얘기입니다.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무슨 시군구까지 뭐 서울시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지방의 작은 데까지 무슨 뭐 의원들을 일일이 뽑는 게 옳은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행정 낭비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있나요?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또 아주 X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뽑아 온 건데 이분도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많은 커플들을 상담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가, 이혼을 왜 하는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 번째 정중한 침묵. 그러니까 이혼을 앞둔 부부들은요 오히려 안 싸운대요. 싸움을 멈춘대요. 이유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싸움을 멈춘 게 아니고 포기했기 때문에 싸움을 멈춘다는 거죠. 오히려 싸운다는 건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침묵은 말 그대로 다 포기하고 내버려 뒀다. 그래서 도리어 정중해지고 그러면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룸메이트가 된대요. 열정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면 침묵만 남는다. 그리고 이 침묵이 "죽어가는 결혼의 가장 큰 소리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부 간에는요, 침묵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커넥션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됐든 직업이 됐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없으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사인이죠. 두 번째, 작은 연결 시도의 소멸. 사실 배우자들은 작은 연결 시도를 한다는 거죠. 날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힘든 하루에 대해서 한숨도 쉬고 팔에 살짝 스치는 손길도 있고. 근데 이혼으로 향하는 부부들은 이런 시도를 멈춘다. 그리고 응답하는 것도 멈춘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웃음이나 눈빛이나 이런 거가 없는 커플은 위험하다. 위중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두 부부가 이렇게 뭐 갈라서는 이유가 뭐 거창한 게 뭐 무슨 뭐 경제적으로 또는 뭐 외도와 관련해서, 물론 그것도 심각하긴 거긴 하지만 그렇게 중차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작은 것들이 쌓여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쇼 가족 여러분만이라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어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오늘 뭐 자꾸 뭐 이야기가 많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운전 좋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다가 요 아래쪽에 나오는 저 파란색 삼성 로고가 쓰여 있는 자동차, 요거 만나면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 왜냐하면 제가 놀랐는데 어떤 삼성의 직원이 글을 올렸는데, 야, 이 조그만 차 안에 인제 반도체를 싣고 수출을 하러 인제 공항에 가잖아요, 비행기에 실으려고. 이 반도체 하나에, 이 자동차 하나에 194억 원어치가 실린대요. 와. 이거 들이받으면 롤스로이스 뭐 몇 대 한 20대 들이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20 대가 뭐야. 더 들이받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지가 돼요 그러면 진짜. 농담 이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대물 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들어도 이 대물 배상이 무제한이 아닐 거라마. 무제한이요? 대인 배상은 무제한인가 돼 있는데 대물은 되게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 들이받잖아요. 여러분 집 팔아야 돼요. 엄청나 이거. 순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못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래 갖고 이 차 안에 반도체가 홀라당 탔다. 특히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 거기 다니는 분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차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큰 사고 한번 나면 눈앞이 아찔해요. 진짜 뭐 그 집에 불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보면은 조그맣게 사소하게 뭐 애들이 불내 갖고 윗집에도 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화재 보험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손해보험에. 그것도 다 물어줘야 돼요. 그 돈도 몇 억입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 드리는 겁니다. 어 자, 그다음 슬라이드는 요거는 이제 어젠가 그 코스피 상황인데 제가 이걸 왜 꺼내 드리냐면 지금 외국인은 다 갖다 버리는데 개인이 다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떠받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 4월 5 월인가 두 달 동안에 외국인이 100 조를 팔았대요. 그 100 조를 우리나라의 개미들이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래도 되나 저는 걱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나만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미국에 대항해서 좌경화되고 있다라는 뭐 얘기예요. 요거는 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또 이런 시각이 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저는 동의는 다 하지는 않지만 일부 저는 우려하는 건 있어. 왜냐하면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우방 국가입니다.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게 해요. 더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만 어 결국은 진실의 순간에는 우리가 인제 결국은 네 미국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저 글도 내가 빠졌나? 저글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거 미국 전에 저 주식 얘기 좀 봐 봐.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전문가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그 기투 비중이 72%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이게 역대 최고고 외국인은 2 월에 21 조, 5 월에 40 조, 또 6 월에 또 뭐 40 조인가 해서 뭐 100 조를 4 월에 뭐 아무튼 100 조를 팔아 버렸대요. 이거를 개인이 빚으로 다 막고 있다. 그래서 5월 20 일에만 강제 청산당한 금액이 1,458억 원이고 강제 청산 아시죠? 주가 떨어지면은 개인이 강제로 다 팔리는 거예요. 반대 매매 미수금 비율만 7.6%다. 이것도 역대 최고다. 이분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얘기.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빚으로 하는 분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분이 카리나라는 분이래. 카리나. 뭐 가장 핫한 여성 가수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다고 또 난리인가 봐. 아무튼 지난번에는 요 아래 사진 봐봐. 빨간색 옷 입고 났다고 또 난리가 났거든.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고요. 이 어린 가수가 파란색을 입든 빨간색을 입든 왜 그러니 정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요? 정치병 환자들입니까? 착해 죽겠어. 이 어린 노래만 부르면 되는 애 아니에요.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 빨간색 입었다고 난리고 파란색 입었다고 난리고 죽겠어. 오늘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게 도시 재개발 사업 중 국공유지 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초대형 부패 사건을 누가 이렇게 찔렀대요. 신고했대. 그래 갖고 보상 금액이 정부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대. 팔짝 못 쳤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살세든 부패든 뇌물이든 제보하잖아요. 이렇게 총 이익금의 한 20% 까지 받는다는데요. 예컨대 뭐 1,000억 짜리를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200억 가까이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부상보험 뭐 그런 거 아는 거 없어? 신고해. 아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뭐 사회가 투명해지기가 좋긴 한데 좀 약간 아무튼 다 감시하는 사회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핸드폰도 나중에 누군가 다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거나 카톡에도 신경을 씁니다. 요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고. 더 중요한 건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지금 네 질문이 있다. 제이지 님. 알렌드로네이트 주일에 복용하자. 괜찮은데요. 알렌드로네이트 골다공증 약 아닌가요? 네. 저 약은 나온 지 오래됐고 괜찮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건 뭐냐면 한국 남동발전이라고 하는데 근무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한국전력하고 한국 이 발전소에 일하는 분들 가운데 약간 좀 똘끼가 있는 분들이 참 많아.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왜냐하면 거기서 올라온 글들 중에 이상한 글들이 많아. 뭐 더 선량한 분들은 더 많겠지만 이게 나오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보면 이분도 어떤 얘기했냐면
스타벅스 직원에게 한 소리 했대. 뭐냐면 아침에 가 보니까 평소보다 사람 없어서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건데 그냥 들어가서 직원한테 돈도 줬지만 역사 똑바로 하려고 한 소리하고 그냥 나왔대요. 아무리 알바라도 양심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일은 한 것 같아 기분이 뿌듯하네요. 스타벅스 직원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양심 있는 인생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여러분 어이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딱해 죽겠어요. 진짜로. 딱해 죽겠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것도 어떤 저명한 군사 전문가가 두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군사 전문가가 뭐라고 올렸냐면 6.3 지방선거 결과는 현 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데 군사 안보 분야의 독주는 주춤할까? 이재명 정부라고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안보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정권을 잡은 후 몇 개월 있다 보니 여태껏 충칼로 무장해 무서웠던 군인들이 실상 인사권에 꼼짝 못하는 봉급쟁이 근로자 같은 모습을 보이니 점점 만만해지기 시작했나? 처음에는 한두 번 잽을 날렸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얻어터지고 수그리는 모습에 지금은 대놓고 어퍼컷과 훅을 날리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 안보에 갸우뚱한 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한다며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아닌 비서실장이 방산 수출을 주도할 때다. 뭐 그리고 다시 갸우뚱한 건 방사청장 인사다. 어 뚜껑을 열고 보니 방산에 발가락 하나 걸쳐 본 경험밖에 없는 20년 전 인사가 왔다.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또 핵잠수함 건조도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기술이 부족하고 돈도 없고 필요성도 궁핍하기 그저 없는데 강대국이 된다는 국민들의 국뽕만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다. 장첩사 해제도 뭐 해군 총장도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기고 보직 해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뭐 이분이 지금 잔뜩 불만을 늘어놓은 거야. 자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뭐 현 정부가 잘못했다 그 얘기는 뭐 이게 현 정부만 그렇게 해서 옛날 때도 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군인이라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애국심을 갖고 국가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직업 군인을 하고 그중에 엘리트들이 이제 승진을 해서 장군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뭣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그냥 폼을 잡고 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 홍철수라고 하는 이분도 군사 전문가인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미군과 연합훈련을 3번 했대요. 그때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죽고 싶었다. 이분이 육사 출신인데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훈련하는 거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 말로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지만 막상 한국군은 병점놀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군과 미군과 한국군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운이란 그런 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지난 뭐 정권 때 보면은 청와대에 뭐 아주 사소한 비서관 하나가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도 아니야. 그냥 비서관이에요. 일개 비서관 30대 40대 스타란 애가 육군 참모총장한테 전화 찍혀라. 청와대인데요. 잠깐 좀 봅시다. 해 갖고 용산의 그 커피숍으로 불러냈대요. 근데 유참 총장이 쪼르르 또 나왔대 또. 그래 갖고 뭘 얘기했냐. 무슨 뭐 인사 어떤 사람 승진시키시오 하고 통보를 한 거야. 그래 갖고 서류 이만큼 받아왔는데 또 멍청한 게 그걸 또 잃어버렸대요. 그래 갖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서류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도 그래요. 병원도 보면은 중요한 국가기관에 병원 보면 정치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승진해서 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뭐 대도 않은 이상한 애가 툭툭 날라오고 꽂혀요. 의사도 그래.
법조도 그래. 검찰, 경찰도 그래. 군인도 그래. 교수도 그래. 나라가 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돼. 군인들은 별 되고 싶어 하는데 별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마누라를 통해서든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든 유력한 정치인을 하나 만나 갖고 그 인간이 위에서 나라 꽂혀 갖고 뽑아 주면 승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군인들이 자기 훈련이나 뭐 부하들을 잘 통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맨날 정치인들하고 어떻게 하든 연결하려고 이상한 행사 같은 데 불려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유가 다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이유가 교수든 의사든 검사든 뭐 다 그 모양이야. 그거를 제발 좀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우리나라가 마피아도 아니고 마피아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해서 내가 집권했으니 너희들 다 싹 다 가라. 그게 뭐 근데 일개 비서관이 장군들 인사를 마음대로 한대요. "너 중장시켜 줄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군에서는 몇십 년 굉장히 존경받고 나름 노력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이상한 놈들한테 "아 너 우리 편이네. 하나 해." 어? 이렇게 승진하네.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네. 근데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참모 총장을 용산의 커피숍으로 불러내는 개떡 같은.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참 근데 또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전문가 그룹이 노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대학 교수든 군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뭐 언론이든 아니면 의료계든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상한 걸로 핍박을 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지도 못해. 편하게 보신주의로 가려고 하고.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깨부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서 어떻게든 떠보려고 하는 참 비루한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이 너무 많아. 참. 그럼 왜 많냐? 우리가 멍청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뭘 잘하는 것처럼 박수를 쳐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따라 내 편이라도 못하는 놈은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어 우리 편이네.' 그러면 애써 눈 감아. 남의 편이라도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안 그래요. 우선 우리 홍쇼 가족 여러분만이라도 반성합시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지금 보면은 노래로 24절기 암송하는 법 가르쳐 달라고? 리진성 님? 이게 이거를 봐봐. 내가 노래를 24 거를 다 암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읊어 볼게요. 제일 먼저 입춘부터 시작하지. 입춘, 입춘, 우수, 성명, 고구, 상명, 입춘, 우수, 성명, 상명하지, 입추, 처서, 백로, 첩, 추수,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이걸 노래로 가르쳐 줬어요. 참 고마운 분이야. 뭐라고 가르쳤냐면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입하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추처서백로 추분할로 상강 입동소설 대설 동지소환 대한 이게 제가 40 년이 뭐야 50년 돼도 기억을 해. 참 고마운 분이야. 제가 처음에 그 노래를 배울 때는 음악 선생님이 '아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음악을 가르쳐. 아이 짜증나.' 이 싫어했는데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분은 정말 아주 인상적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나라 24 절기를 평생 기억할 수 있는 큰 선물을 주신 거야. 교육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육도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분이 교장이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가 보면 이 아부하거나 뭐 정치색을 따거나 뭐 이상한 데 뭐 해 갖고 눈총 맞아서 픽업되고 이런 인간들은 그냥 확 그냥 그런 정치꾼들은 그냥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잘라 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드글드글하게 많아요, 드글드글. 저는 보면 알아요. '아 이 저 사람 좀 수상하네.' 근데 그런 인간들이 승진. 다음 슬라이드 볼까? 자 여러분 너무 인제 좀 우울한 얘기를 해서 웃자고 하는 여러분 얘가요 그 이름도 유명한 얘가 설호라는 호랑이입니다. 지금 태어난 지 딱 1년 된 얘가 내일이 생일이에요. 6월 6 일이. 얘가 어디 있는 호랑이냐면 과천의 서울랜드에 있는 호랑이에요. 시베리아 호랑이로 가장 어린 그 아빠가 로스토프고 엄마가 이름이 펜자. 그 두 마리가 아빠 엄마가 얘를 작년에 이맘때쯤 낳았는데 얘가 왜 인기 폭발했냐면 이 호랑이가 보세요.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얘가 하는 짓도 귀엽고 암컷인데 눈이 요래요. 호랑이가 뭐 이래야 되는데 눈이 요래 그래 갖고 애가 뭐 이래 갖고 여러분 제가 오늘 당부드리는데요. 짜증 나거나 할 때 유튜브로 설호라고 쳐 보세요. 그러면 얘가 엄청 많은데 요거 보면 힐링 느낍니다. 힐링 느껴요. 진짜 귀엽기 짝이 없는 호랑이고 저도 이제 삼척에서 올라가면 이제 여기 빨리 과천에 가서 이 호랑이 제가 이제 "내가 렌즈 산 거 봤지? 내가 왜 산 줄 알아? 얘 찍으려고 산 거야 이 사람아." 왜냐하면 멀리서 찍어야지 그 사람들 안 가리고 방해 안 받고 찍을 수 있거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 드리겠습니다. 진짜 귀여워. 그냥 마음을 녹입니다. 아 진짜 네. 설호라는 호랑이가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도 서울랜드 가면 꼭 한번 보세요. 지금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너무 귀여움입니다. 보세요. 저 표정이. 뭐 호랑이가 저러냐 아무튼. 아유 참. 지금 몇 시예요 근데? 11시 반이야? 큰일 났다. 빨리 끝내야겠다. 어깨병원 이름 알려다오 영등포. 영등포의 CM병원이 CM병원, CM충무병원인가? 이 이상가 이 이름이 원장님 그 이상 아유 제가 아무튼 아무튼 CM병원으로 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근데 좀 빨리 진행해야겠다. 자 오늘은 아무튼 네 다운정님 저 동물 좋아합니다. 스타리 실버님 서로 어 네 JF님이 "피부가 좋고 압구정 같은 데 살면 이러냐." 어떤 의도로 물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마음이 아프네. 네. 근데 뭐 연관성은 있어요. 역시 확실히 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뭐 건강하고 피부가 좋죠. 그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돈이 없어도 좋은 외모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게을리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해 드리고 싶어요. 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지금 이번 선거 인제 선거 이후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인제 제가 이번 선거 이후에 좀 느꼈던 점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지금 사상 초유의 그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참 전 평생 처음 보는 일이죠.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하고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IT 강국 대한민국이 이제 최근 보니까 무려 전국에 50 군데가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중에 22 곳이 그것 때문에 투표가 중지가 됐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하필 또 공교롭게도 이제 보수 쪽이 유리한 동네가 좀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인제 또 음모론 인제 또 걱정돼 '이거 뭐가 음모가 있다. 부정선거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항의하고 지금 난리예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선관 위원장이 사퇴한다고 이제 나온 모습인데 참 딱해요 진짜. 선관위는 숙고대죄하고 해체해야 합니다. 해체. 진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 말이에요. 뭐 몇 년 전에는 뭐 자녀들 특혜로 뽑았고 뭐 선거철에도 백 몇 명을 뭐 휴가를 보내고 뭐 완전히 철밥통 중에 이런 철밥통이 있나요? 참 그러니까 이게 그 견제받지 않은 공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근데 이게 위원장이 또 상임이 아니에요. 비상임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법관 중에 누가 하나 하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상근을 안 하니까 이 안에서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대명천지에.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못 건드려. 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의전 서열 5 등이에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보여줘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에게 뭐 순위를 매긴다면 의전상에 1 등은 대통령이지. 2 등은 국회의장, 3 등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4 등이 국무총리, 그리고 5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 부의장, 감사원장, 부총리, 그리고 기타 등등 장관 전부 다 아래요. 이렇게 예우를 받는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뭐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견제받지 않는 그 공직은, 경쟁하지 않는 공직, 또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공직은 패합니다. 지금 이 모양이 난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 공직이 왜 부족하지? 또 멍청하게 이렇게 일을 하니까 부정선거는 오히려 더 믿음이 안 가더라. 이렇게 멍청한 애들이 부정선거 제대로 했겠냐. 그런 비아냥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황골 탈퇴하고 석고대죄하고 해체 수준으로 대폭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 참정권에 엄청난 그 해방이 된 것이므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 네. 안 그래도 지금 부정선거로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데 왜 이렇게 빌미를 주냐고요. 참 한심해서. 아휴, 넘어갑시다.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다음 슬라이드는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아주 눈여겨보는 지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20 대만 떼놓고 보니까 와, 20 대는 완전히 우경화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빼고 모든 지역에서,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제주도가 원래 좀 호남에 가까운 지역인데 제주도까지 다 빨간색이야. 20 대가, 남녀 합쳐서 20 대가 다 돌아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보면 40-50대 분들이 막 비난을 해. 20 대의 철없는 것들이 극우화가 되고 있다. 얘네들은 극우다. 왜 이 모양이냐. 역사 의식은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마구마구 맹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날 20 대가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 돌아섰는가. 그리고 과연 오늘날 주류라고 할 수 있는 40-50 대가 무조건 저 20 대를 철없는 것들 이렇게 비난만 할 수 있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선거의 교훈은 바로 여기에서 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그 67 년생이긴 한데 제가 2 월생이니까 사실은 66 년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8호 학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는 그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의 가장 늦은 단계, 인구 폭발되는 밀레니엄 세대의 그 58년 개띠 뭐 이런 분들의 마지막 막내가 인제 제가 해당될 거고,
제가 태어나고 한 5 년이나 10년 후배들이 이른바 X세대로 나오더라고요. 막 서태지에 열광하는 인제 제 동생뻘 세대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인제 드디어 이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거예요. 40 대, 50대 분들이죠. 40 대, 50대 분들이 이제 인구도 제일 많고, 근데 이분들은 정치 성향은 굉장히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고 순기능도 있고, 저는 오늘 뭐 왼쪽이 옳다 오른쪽이 옳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오른쪽 세대, 우리 할아버지 오른쪽 세대는 좋은 일도 많았죠. 산업화를 일구고 경제 기적을 만들고. 근데 인제 그 사이에 이른바 특혜와 부정부패, 기득권의 그 반칙, 갑질 이런 게 그 천민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 세대분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 갖고 이제 민주화를 이루면서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영화 모티브도 냈지만은 뭐 재벌들이 나한테 빠떼 한 대 맞을 때마다 10만 원 준다. 이런 미친놈이 있었다니까요. 그 돈이면 다 되는 이제 자본시장의 어두운 측면이죠. 그래 갖고 이제 4050 세대가 왼쪽으로 확 가면서 이제 국가의 민주화 그리고 기율을 잡고, 뭐 이거는 저는 인정해요. 순기능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좋아진 면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대통령도 감옥 가고 재벌도 갑니다, 뭐 잘못하면. 그리고 언론 통제도 안 되고, 지금 뭐 오히려 김어준 방송이 조중동보다 더 세요, 힘이. 지금 그 4050 분들이 늘 주장했던 게 뭐예요? 기득권 미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 중에 뭐가 있나? 재벌? 재벌들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최태원? 지금 잘 나가잖아요, 하이닉스 때문에. 이분 제가 찾아보니까 감옥을 2차례에 걸쳐서 막 3 년을 갔더라고. 3 년을 꽉 채워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더라고. 그리고 뭐 이재용 씨도 다녀오고, 뭐 CJ도 갔다 오고, 현대 정몽구도 다녀오고, 한화의 김승현도 다녀오고, 아이고 뭐 감옥에 안 간 사람이 더 많겠. 재벌들 다 감옥 갔어요. 그리고 조중동? 조중동도 사주가 홍석현 가고 방상훈 가고 동아의 김병관 가고, 조중동 오너들도 다 감옥 갔어요. 그리고 언론사의 위세도 지금 폭망이, 종이신문 누가 봐요. 조중동은 폭망이에요. 이제는 정말 일개 유튜브 채널이 더, 김어준이 훨씬 더 막강해. 그렇잖아요. 이제 재벌도 뭐 잘못하면 감옥 보내고, 반칙하면 안 되고, 갑질하면 언론에 터뜨리고, 언론도 이제는 조중동 망했고, 그나마 또 남아 있던 권력이 이제 검찰 권력인데, 검찰도 이번에 거의 해체를 시켰잖아요. 해체된 거나 다름없지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야. 이제 4050 분들의 소원이. 그렇게 미워했던 뭐 재벌들, 뭐 조중동 언론, 검찰 다 인제 해체하고. 근데 왜 우리 젊은 애들은 지금 우경화되고 있죠? 얘네들이 극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50 분들하고, 4050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 것처럼 정말 공화 정신을 발휘해야 돼 이제는. '서로 좀 다르네. 그래도 같이 살자 사이좋게.' 이거 좀 필요합니다. 4050이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 한국의 주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챔피언이에요. 이미 다 장악했잖아. 대통령도 4050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 뭐 몇 군데 뺏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다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타협할 건 타협하고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잖아요. 이 우리 4050 분들의 형님 세대, 뭐 60 이나 70 이나 노인분들하고 이 20 이나 30 세대하고 지금 얘들이 멍청한 건가요? 이 두 세대가 아니거든요. 거기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 갖고 좀 제발 좀 화해를 해야 한다. 저는 이번 선거 의미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엄청 높잖아요. 근데 선거 결과는 팽팽하게 나왔거든요. 진짜 1-2% 차이로. 그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 뭐라고 하냐면 좀 위선적이지 않고 좀 자유주의를 숭상하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온건한 그런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앞으로 승산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을 악마화하지 말자. 요 다음 슬라이드는 보여주지 말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이것도 아주 누가 주장한 건데, 유독 2030 보수화가 서울에서 일어난 건 부동산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 살던 세대라 다른 주거 방식은 꺼리는 세대에게 아파트 건설을 민주당이 막는다, 빌라를 짓고 그마저도 매입 임대로 빌리게 한다는 말은 정말 잘 먹히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저희 집 월세가 80에서 150으로 뛰었는데 이게 투표 현장에서 먹힌 것 같다. 청년 정책이 많아서 좋겠다고들 하지만 사실 누릴 청년은 몇 명 없고 그냥 평등하게 없애는 게 낫다. 그단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보다 자산이 많은 애들이 집안에 소득이 적어서 복지 혜택을 누린 경우를 꽤 많이 봤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모 용돈 받아 쓰거나 코인 투자했던 걸로 생활하는 애들, 카파에서 한두 달 알바하고 그만두는 애들이 국가에서 지원금은 또 받는 그런 그 30 대들을 보면,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는 왜 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리고 또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다음 슬라이드 지도도 아주 여러분 다 아시는 지도인데,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은 팽팽했는데, 야 이게 어쩌면 이게 보면은 재산 순서대로 딱 갈라지는 거야. 파란색과 빨간색이 그냥 냉정하게, 소득이 높은 데는 다 빨간색이야. 어려운 계층은 다 파란색이야.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서글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국힘은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당이고 민주당은 돈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당이다. 이제 이런 거가 거대한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 누가 나와도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찍고 남의 편은 아무리 잘해도 안 찍어 주고, 이러면 우리 정치에 발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면 이거는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 과연 어려운 분들을 잘 살게 하는가? 이게 가진 자들을 세금으로부터 그냥 많이 징수하는 것만이 옳은가? 그것도 필요하죠. 뭐 세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관되게 이 홈쇼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산층이나 위근호분들은 세금을 더 줄여줘야 돼요. 왜? 그래야 부부가 합심하면 자수성가해서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한평생 열심히 일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려면 뭐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뭐 30 몇 프로 떼고 이거 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동기부여돼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은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 말고 뭔가 더 일을 할수록 좀 독려합시다. 그냥 나눠주는 건 하지 맙시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층부의 엘리트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달러를 벌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칭찬합시다. 배합하지 말고 "그래 제발 니네라도 국제 경쟁에서 좀 돈 많이 벌어와. 그리고 세금 내고 고용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다오." 이게 이 파이를 키우는 게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씨 재산이 10조 원? 그걸 5천만 명으로 나눠 보세요. 아마 1 인당 뭐 100만 원도 안 될걸. 그거 받으면 뭐 소고기는 몇 끼 먹겠지.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뭐지? 근데 보면은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머리 자르고 삭발한 분들, 제가 이분들을 비아냥거리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다 머리를 잘랐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동정으로 사람을 뽑는 건 아니다. 이건 옳은 것 같아. 뭐 비 오는 날 뭐 비를 일부러 맞으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막 이러니 불쌍한 애 뽑아준다.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뽑아준다. 이거는 진짜 구닥다리 모델이에요. 이제는 유권자들이 더 냉정해져서 어 누가 더 올바른 삶을 살았고 누가 더 스마트한가 이런 걸 봐야지, 내가 불쌍하니까 뭐 이런 걸로 어필하고, 이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이거 선진적인 모습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 갖고 아까 20대 얘기를 알려주는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보세요. 직종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자본주의 초기 시대에 대비해서 현재는 너무나 달라졌다. TV에 출연해서 하하호호 떠드는 것보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일의 값이 더 적게 책정되고, 이거 뭔지 알죠? 연예인들은 돈 잘 버는데 수방수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앞에서 가슴을 흔드는 것이 범인을 잡고자 하는 경찰의 질주보다 현명하고, 이 법방을 얘기하는 거죠. 카메라 앞에서 유튜브 이렇게 막 돈 모으는 분들. 이게 돈벌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막 생명을 걸고 달리고 이런 거보다. 또 아주머니들의 얼굴을 레이저로 두드려 주는 것이 심장을 멈춘 어린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으며, 이건 잘 아는 얘기죠. 어린 열정을 담보로 뽑은 법인차로 놀러 다니는 대표가 진정한 능력남이라 칭송받는 순간 자본주의의 종말은 확정됐다. 시간 문제일 뿐. 요거죠. 요걸 이제 우리 사회가 극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 갖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새는 극우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 보면은 쿠팡이나 스타벅스 불매를 안 하면 극우다.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죠. 1,550 원. 이거 비싼 거 맞거든요, 비정상적으로. 이걸 비싸다고 말하면 그것도 극우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극우다. 참정권 제한에 항의하면 그것도 극우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극우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극우가 아니다. 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대편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진짜 선거 이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은 좀 아웃됐으면 좋겠어. 저는 홍쇼를 통해서 늘 얘기하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착한 심성을 갖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연대를 하자. 좋은 왼쪽, 좋은 오른쪽, 이분들끼리 단합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한 애들 빼고 양쪽에. 극단적인 분들. 여러분만이라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어 우리 사회 변혁에 참여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제가 이게 지금 여기 환경이 여러분들 그 이 채팅을 읽기가 불편한 환경인데 좀 볼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한국은 이제 그 20 대가 이렇게 우경화된 이유는 그 4050 세대가 그 영포티로 상징되는 그 황당한 위선, 자뻑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거예요. 막말로 우리 동생 세대인 4050 분들은 우리처럼 힘들진 않았거든. 미안한 얘기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뭐 물론 IMF를 겪었다고는 하지만 IMF는 다 겪었고 어쨌거나 한국 사회가 성장이 뭐 1 년에 뭐 5% 10% 고도 성장 시기니까 다 우상향하던 시대에서 대학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데모해도 현대 삼성에 척척 들어가고 마이카 다 얻고 열심히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하면 차 한 대씩 다 사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4050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년들을 절대로 비아냥거리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 지금 청년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보긴 그래. 우리 노인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겠지만 지금 기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다. 자기들도 알고 보면은 엄청 밝히고 뭐 다 하면서 엄청 입으로는 고상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거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운 점 많지만 외국인들 그 유튜브 보면 한국을 칭찬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지금 불평을 하지만, 헬조선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기득권이 개판치고 부정부패하고 개판 엉터리 나라였다고 한다면, 지금 4050 분들이 그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칭송하는 유일한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정말 기득권이 부패하고 나라가 개판이었으면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비록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만든 건 기적이고 우리 선배 세대들이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거다. 물론 그 세대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거를 또 바로잡는 데 4050이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죠. 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젊은 애들도 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이후에 드는 거는 지금 극단적인 지금 보면은 뭐 특히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간의 이 반목과 질시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제 어떤 면으로는 이제 양쪽 다 그래요. 누구라도 좋아. 악마라도 좋아. 뭐 인간성 개차반이든 뭐든 나 그거 안 볼게. 나한테 도움되는 이익되는 것만 해 와. 너 뽑아 줄게. 전부 양쪽이 다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화주의로 '그래 이쪽은 이게 좀 억울했구나. 아 이쪽도 좀 억울한데?' 근데 이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쪽이 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쪽을 쪼끔 더 인정을 하자.' 그렇게 설득을 해야죠. 그러나 이분들도 요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인정을 해 주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뭐가 어렵죠? 다 같이 좀 만나세요. 국회의원들끼리 만나 갖고 맨날 내가 옳고 막 싸우지만 말고 응? 그러니까 다수결로 이긴 분들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그걸로 중량한 60%는 그분들 뜻대로 하고 그러나 또 한 40%는 선거에 졌다 하더라도 인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좀 다독거리는 정책을 하고 이게 왜 불가능하고 어렵느냐. 그래서 우리 홍쇼 가족 여러분만이라도 어 우리 다 같이 착하게 살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갖고 어 그리고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미워하거나 비아냥거리지 말고 좀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좋은 점은 수용을 하고 칭찬을 해 주잔 말이에요. 우린 마피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마피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는 교수대로 연구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시고 판사는 판사 잘하고 군인들은 훈련 잘하고 전쟁 준비 잘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승진되고 그래야지 내 편에 누구한테 어떻게 뭐 아부를 해서 뭐 픽업돼서 올라가고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는 이런 거 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제가 대통령 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장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한 100명 모아 놓고 "얘기 들어. 너 이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고 능력도 업적도 많다." 그 사람을 장관으로 뽑고 학교 총장으로 뽑고 장군으로 뽑고 사령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인사권자고 내가 뭐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개뿔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뭐 이러니까 "어 너 귀엽네. 착하네. 너 한번 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이. 번역에서 다 정치꾼들에게 어마어마합니다, 인사권까지. 한심해서. 네. 여러분 아이고 이게 야 이게 나 오늘 빨리 끝내냐 오늘 또 12 시까지 했네. 제 슬라이드 또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는데? 경기도 시장, 응? 경기도 시장. 아 그거 안 할란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경기도 시장 모습 좀 보여줘 봐 그래. 이게 또 보면은 참 우리나라 웃기는 게 있죠. 하다못해 경기도도 지사는 이렇게 압도적인 채로 갈라졌지만 그 밑에 단체장 선거 보면은 희한하게 양분됐어요. 근데 양분된 게 보면 아파트 개발을 많이 한 데는 다 저 빨간당이야. 그게 이제 개발 많이 해서 새로 아파트 들어가고 한 사람들 자기 재산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키려고 다 빨간당이고 아닌 사람 파란당이고 아무튼 그걸 기준이 제일 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어떤 명분보다도 뭐 이데올로기나 이거보다도 재산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간의 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다. 근데 이걸로 계속 갈라치기 해서 서로 나쁘고 뭐 이렇게 가면은 "야 이거 2018 년이잖아. 빼. 이거 잘못된 거야. 빨리 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4년 전 겁니다. 이거 빨리 빼라니까 지금. 네, 네, 컸어. 껐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다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오늘 뭐 누구를 칭찬하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한국 사회의 주류가 현재는 4050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재 더 주류거든 지금 모든 면에서 막강하지요.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는 쪼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뭐 앞으로도 뭐 근데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족치고 뺏고 뭐 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좀 몇 분하고만 좀 나눠 볼까요? JFG 님이 "20년 전보다 같은 아파트 살아도 교류가 적다. 저처럼 좋은 곳에 살아도 주민끼리 무관심한가?" 무관심하죠. 근데 앞에 분이 뭐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는 알죠. 엘리베이터 인사는 합니다. 항상 해요, 인사는요. 네. 어쩔 수 없죠. 음 "멸공이 금지어인가요?" 프린세스 줄리 님. 네. 저도 금지어는 아닌데 이제 참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뉘앙스가 멸공이라 그러면 또 이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자주 쓰는 건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굳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막 서로 이렇게 일부러 막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말을 했다고 뭐 강제로 뭐 처벌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나무 한 그루님이 아까 그분인가? 삼척 그란펀도에서 나무 한 그루님 내일 뵙겠습니다. 나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 이거. 예. 그리고 보자.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튼 시원한 걸 좋아하잖아요. 내 편인데 뭔가 시원시원한 건 좋아해. 그 사람 생애가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이거 안 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케이. 네. 뭐 저하고 똑같은 생각도 있고 아닌 생각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 몇 사람만 네 어 음 그래요. 네. 아이고 글도 참 많이들 올리시네. 그래요. 네. 오늘은 요렇게 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필 규정이고
저는 한국 사회를 낙관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폐허에서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만일 위기가 생기면 저도 희생할 겁니다. 뭐가 됐든. 네. 그래도 아깝지 않고 충분히 한국 사회의 체제의 고마움을 누리고 살았다.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강수진 님은 이제 정치 얘기 그만하라고 좀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이제 12 시가 넘었으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갑니다. 우리 몇 시라고 7 시까지 가야 돼? 7시 20분. 그래, 알았어. 네, 이제 가서 이제 자 달려야 합니다. 언덕길에 지금 막 15 도, 6도 막 가파른 언덕길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